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9년 지자체 재정 분석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곳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수년째 재정 자립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지역들의 그 재정 악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22개 지자체 중에서 16곳이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전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24곳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시가 18곳, 군이 71곳, 그리고 그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35곳 이렇다는 건데, 그나마 이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전남이 1위에요. 16곳. 강원도, 경북. 이렇게 보면 전남,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선두에 전남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네, 공무원 인건비조차 이렇게 지자체에서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지방세의 비중을 가리키는데요. 전국적으로 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25.7%로 재정 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꼴찌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82%예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는 68.4%, 인천이 64.8%, 또 부산이 56.7%. 이렇게 지금 지역 간에 너무 편중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전남 지자체만 따져보면 별 의미는 없지만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여수가 33.8%, 광양이 24.6%, 그다음에 순천, 목포, 나주 순인데요, 약 18%대. 그리고 군 단위는 유일하게 화순군만 18%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군의 평균을 보면 군 평균이 우리 전남 군의 평균이 8.5%로 열악하죠. 그 중에서 보성군이 5.3%로 22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가 계속 열악화되고, 그럼 인구는 다시 시군에서 다시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다시 지방세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들이 돼요. 첫째는 이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전부 그 주된 부분을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비는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두 번째로 변변한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는 산업 구조가 가장 또 문제일 겁니다. 전남 특히 그런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에서 지자체장을 위한 섬신성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더욱 이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들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제 벌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즉 지방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기업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전남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기업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추세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장 뚜렷한 특별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또 예결위 부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직접 현장들 분위기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 총 58명입니다. 네. 이 58명이 결국 이 도의회는 작은 국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의원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전남도 전체를 대변하는 일도 하지만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즉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가장 큰 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은 먼저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너는 잘 모르게 집행부에 찾아가서 아니면 집행부에 불러서 그 본예산에 지역 관련 예산이 편성되게끔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예결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예산 증액권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을 하려면 또 다른 지역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을 찾아서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만큼 자기 지역의 예산을 정액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돕니다.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우리 가끔 보면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끼어넣기 예산이다, 쪽지 예산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굉장한 비판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마지막에 한 푼이라도 더 자기 지역에 가져가기 위한 끼어넣기 예산이라든지 쪽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각 지역 도의원들의 처절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앞서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던 내용 중에 예. 뭐 이제 다른 예산들이 삭감이 돼야 사실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삭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2019년도에 우리 도만 보면요, 약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복지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약 35.3%. 근데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총 8개 분야인데요. 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또 보육, 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 또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분야의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었고 또 삭감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이 복지 예산에 관해서는 정말로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우리 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또 이 예산 삭감 또 증액 분명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재정 자립도가 그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들 빼고 나머지 이제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시도들은 다 낮아요. 결국 국가는 부자고 지자체는 가난한 지자체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그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지자체 중에 광역단체는 없어요. 광역단체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초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부자고 지자체는 가난하고 또 광역은 좀 부자고 여기는 좀 가난하고 하는 이런 구조, 재정 자립도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맨날 하는 게 가서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거를 유일한 그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고 멍한데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예산 문제 말고는 할 게 없는 그 예산 문제만 하면 재선 3선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거다 보니까 국회의 의정 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거고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권한들이 좀 더 많이 그 재정들이 좀 내려와야 재정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재정 구조들이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그 국회의원들도 제 역할을 하고 도의원들도 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밑으로부터 그 재정이 좀 건전화되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복지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합니다. 네. 불가피하고,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건 사실 이야기가 자칫하면 시혜적인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어떤 사회 생산활동, 생산력을 담보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걸 시혜의 측면으로 바라볼 만한,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그 지금 현재 구조로 보자면 앞으로 이건 계속 악순환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결국은 전남도도 빨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고 좀 더 많은 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 산업이 좋은 산업 구조들이 산업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런 노력들도 분명히 다들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악한 재정은 사실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논의되는 대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들을 좀 조정하자.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하자 하는 여러 가지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면들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좀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남아있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걱정거리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노력하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아까 그 복지비 관련해서는 정말 사회복지는 어느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국가적인 부담할 사업들은 국가적인 부담을 좀 더 늘리고요.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재정이 투여되는 이런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도의회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방 재정 분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세로 투여되는 예산이 현재 11%였는데 15%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2020년에 21%까지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통과한 법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11%에서 15%로 이렇게 늘리면은 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약 매년 1,700억 정도의 어떤 재정이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 분담을 해줘야지만이 열악한 지방 재정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의원 입장에서 우리 그 전남도지사, 김영덕 도지사를 견제할 입장에서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잘한 건 잘한 것이니까요. 우리 김영덕 도지사가 취임부터 지난 8개월 동안 시도 관객 단체장의 주민 만족도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우리 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에 따르면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올해 1사분기에 전남 고용률이 지난해에는 60.4%였는데 61.9%로 1.5% 증가했어요. 반면에 실업률은 지난해 4.2%였는데 올해 2.8%로 1.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고의 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김영덕 도지사 취임 이후에 민선 7기 이후에 약 8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나 봐요. 그 대표적인 게 GS 칼텍스, LG화학, 또 포스코 ESM, 또 한평의 사포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 유치, 또 재정 투입에 따른 공공 일자리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 영암에 있는 대물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조선업 회복에 따른 자가 물량 증가 등으로 이렇게 전남의 고용 지표가 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남에 약간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의원님이 뭐 이제 세금 인상이라든가 또 그동안 잘했던 점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선생님 좀 들어보셨을 때 그 중에 좀 빠진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향세 같은 것들, 또 그것도 걷겠다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체적인 재정 구조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진척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소방공무원 국가적 전환의 문제는 오히려 지방권을 저해하는 반대의 측면을 갖고 있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지방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정 자립도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문제에 대한 이걸 조절하자는 논의도 굉장히 많은데 77.5 대 22.5라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7대 3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요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재정의 자율성들을 지방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악순환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나마 이제 우리 저 전남도처럼 좀 투자 유치도 받고 어떻게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자체들을 또 계속 악화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전남도 언제 다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좀 더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모든 시설들을 지방이 좀 더 분산해야 한다.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결국 그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이런 불균형 해소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구 분산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 좁은 데 뭉쳐 살고 있는 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됐던 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국회를 빨리 옮겨왔으면 좋겠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와야 된다. 그래야 행정의 비효율성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집중이 좀 더 분산될 수 있고 인구가 좀 더 전국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인위적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계획적으로 빨리 인구를 분산시키고 또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지방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갈 것이다.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뭐 수십 년이 지났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스갯소리로 2할 자치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까 구체적으로 수치 말씀해 줬지만 거의 8대2 수준으로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7대3, 더 나아가서는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그러니까 지방세가 최소 30에서 40% 정도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지방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고양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만 살 게 아니라 지방까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 전남도도 예를 들어보면은 정말 전남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전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결국은 서울, 경기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의 발전은 결국 지역의 인재에 의한 발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여더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사는 이런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전남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게 정말 열악한 재정 여건이다. 뭐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져 떨어져 있다. 또 못 사는 동네 낙후 지역이다. 이렇게 항상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전남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가질 수 없는 많은 자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근처에 목포를 예를 들면 사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특히 서부권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뭐 대양산다 미분양으로 인한 어떤 재정 여건의 악화로 그 역할을 못 해왔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마세도시 선포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 유치 등 지금 정말로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도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남 도민들이 이제 정말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화된 전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자치 실현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지방 분권은 오히려 좀 후퇴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그게 그 재정 분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돈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결국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지방 소비세를 아까 11%, 15% 올렸고 이제 21% 올려야 되는데 아마 반대할 겁니다.
또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 8대2에서 7대3 더 나아가서 6대4로 해야 되는데 반대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에서 큰 틀에서 지방과 서울이 함께 사는 그런 정책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정말로 패배의식이 벗어나서 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재부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기재부를 바꾸려면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좀 더 실어줘야 그 대통령이 관료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좀 더 일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대통령 힘을 너무 빨리 빼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 방향들을 잡고 그 방책이 그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항상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방세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하여 권한의 지방 이양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방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항상 뒤따른 문제가 책임성 문제, 자율성 문제가 나와요. 과연 지방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광역과 기초도 그래요. 지금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권한들은 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건 이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부분도 더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역시 광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지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좋은 사람 뽑고 지방 의원들도 좋은 사람 뽑고 계속 감시하고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자체 기초부터 이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시민들부터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권한에 좀 더 많은 이양, 그리고 그 지방이 좀 더 많이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내는 것, 이게 전남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앞으로 우리 전남이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정부가 먼저 변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먼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지자체들이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책들을 가지고 그 방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에 좋은 방책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 이게 그렇지 않고 맨날 이제 특별교부세 이야기만 하면 어디나 다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올바르고 내용이 충실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또 도의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활약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아까 재정 자립도의 구성 요건이 먼저 예산분의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방세는 결국 인구수와 기업 수인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아주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 분모 역할하는 예산 부분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방만한 예산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 그 중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예산을 많이 늘리고 정말 불필요한 복지 예산 줄이고 선입적 예산 줄여야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올해 4,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지역 산업 선도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업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추경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약 850억 정도를 추가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의회라든지 시의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만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단순히 한 명 한 명의 뭐 의견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모색이 돼야 또 국가에서도 이 목소리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 재정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과제임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세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한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